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질문. 내용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지구의 이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지구의 이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지문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한계가 뭐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방사선 동위원소인 반감기를 통해서 암석의 절대 연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어. 무엇을 찾기 위한 거라고? 지질학적 절대 연대, 지질학적, 그러니까 절대 연대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한계로서 방사선 동위원소 반감기를 통해서 암석의 연대를 찾아보려는, 지질의 연대를 찾아보려고 알려고 하는 그런 글이다. 자,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스테노와 스미스의 충서 원리를 적용하여, 자, 누구의 원리를 적용하여? 19세기 초까지는 스테노와 스미스의 충서 원리, 그러니까 층서 원리를 갖다가, 이게 시간 척도라는 거 층서학이라 그래. 그래서 층서 원리, 층서학을 토대로 전 세계 지질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중세기 쥐락이라든지 그런 대, 중세대, 쥐락이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지질학적 시간의 척도는 이때 확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 중세인데 뭐 쥐락이 뭐 어떤 시간을 갖다가 정리를 하잖아. 그게 무엇을 통해서 나왔다고? 층서학. 스테노와 스미스의 층서학을 통해서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지질학적 시간 척도, 얘는 뭐를 아는 거라고? 지질학적 땅을 통해서 시간을 갖다 아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상대적인 척도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닌지는 말해줄 수는 있어도,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대가 있었고 뭐 무슨 시대가 있었고 무슨 시대가 있었다, 어떤 순서는 말해줄 수는 있어, 요런 척도의 방법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는 말해줄 수 없었다. 기존의 연구의 뭐예요? 한계. 기존의 연구의 한계는 뭐야?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말해줄 수 없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쓰는데 여러분은 좀 길게 쓰셔야 돼요. 내용 정리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905년 러더포드가, 자, 요 사람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왔네.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뭐를 이용해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무엇에 성공했어? 지층 연대의 측정에 성공했다. 즉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지. 그는 암석 내에 있는 무엇의 양을, 기준이 되는 거는 뭐야? 지층 연대 측정을 할 때 우라늄의 양을 측정하여 암석의 연대를 계산해내었다.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었다. 자, 우라늄의 양을 측정해서 연대를 찾아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은 그 이후로 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개선되어 갔겠지? 단어 또 찾아놓으세요. 개선. 더 많은 방사성 동위 원소들이 발견되고, 자,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끝해서 더 많은 방사성 동위 원소, 처음에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만 측정했다가 방사선 동위원선을 더 발전함으로써
방사성이 붕괴가 되는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까지 이루어내는 성과를 얻었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질 측정법의 현재까지 발전돼 왔던 과정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발전돼 왔던 과정, 모습 이런 거를 배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글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나오는 거지. 뭡니까? 그럼 방사선 동위원소에 무엇을 활용했기 때문에 암석의 연령을 측정했을까가 퀘스천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읽을 때는 이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찾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특성? 이게 핵심어지. 암석의 연령. 방사선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 그러면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선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대요. 지금 방사선 동위원소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통한 연대 측정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주네. 개념을 정리해주면 방사선 동위원소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자,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래요.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고 그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무엇이 있다? 원자 핵이 있대요. 자,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로 만들어진 원자 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원소의 종류가 결정이 된대. 자, 원소의 종류를 결정짓는 거는 뭐라고? 양성자의 수다. 이렇게까지 말을 뒤집어 거꾸로 들어가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내용 정리는 내용을 거의 다시 쓴다라는 걸로 개념으로서 요 내신이니까. 근데 내가 이해하는 한도에 이 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대로 적어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해를 해서 좀 더 쉬운 걸로 얘가 비문학지문은 미괄식이 좀 많아. 근데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려면 두 갈식이 좋거든. 뭐는 뭐다 이런 형식으로 뭐라 하는데 그것은 뭐다. 뭐를 이룬다 뭐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뭐뭐 이룬다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 뭐뭐를 이룬다 이런 게 우리가 더 자연스럽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식의 내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좀 가져줘야 돼. 근데 요 과정의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논술 시험을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논술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학교 내신이 좀 안 좋은 경우에. 그때 이제 1번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게 지문 분석하고 요약하는 문제가 잘 나와. 그럼 지문 분석하고 요약했을 때 그 분석의 지문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땡 떨어지겠지? 지문을 읽고 너희들이 생각한 글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습도 저는 미리 시키는 거다. 어마어마하죠?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도 하고 다 되는 멀티형 인간을 만들어주니까 열심히 한번 따라서 해봐봐. 안 되더라도 낑낑거리면서. 자, 그러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결정이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예시인 거야. 탄소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6개이고 이런 거지. 산소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8개이다. 같은 원소라고 해도 원자 핵에 있는 자 양성자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양성자 수로 종류를 알게 되고 또 중성자 수가 다른 게 있는데 중성자 수가 다른 것을 뭐라 그런다? 동위원소라고 한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동위원소는 동위원소 내용 정리할 때 동위원소 땡땡 뭐예요? 원자 핵에 있는 원자 핵이라는 걸가 이해가 되면 안 써도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요거 원자 핵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것. 이런 식으로 이게 미가식으로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라. 또 예시네요. 글의 전개 방법. 예를 들어 탄소의 경우는 탄소 10이라고 쓰면 원자 핵의 양성자는 탄소는 무조건 양성자 몇 개라고 그랬어? 탄소는 무조건 양성자 6개라 그랬잖아. 탄소는 무조건 6개. 그러니까 이 6개는 다 똑같은 거야. 탄소는 6개인 거고 거기에 뭐가 다른 거야? 중성자가 12개. 중성자가 6개. 그러니까 12가 되는 거지. 탄소 14는 양성자가 6개니까 중성자는 몇 개? 8개. 가 있는 동위원소다. 중성자 수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다른, 얘가 뭐하고 뭐가 동위원소인 거야? 예를 들어서 탄소 다시 12하고 탄소 다시 14하고가 동위원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눈에 보이기 좋게끔 정리를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동위원소 중에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반대로 중성자 수가 너무 많거나 로 인해서 원자 핵이 불안정한 원소가 있대. 그러면 불안정한 원자 핵이 스스로 뭐라고 하였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를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방사선 붕괴 또는 핵 붕괴라고 한다. 그럼 이번에는 또 뭐야? 미가식이네. 또 봐봐. 그치? 핵 붕괴의 정의를 쓰시면 되잖아. 핵 붕괴는 왜 일어나요? 방사선 붕괴는 왜 일어나요? 양성자 수와,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방사선 붕괴 또는 핵 붕괴가 일어난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써야 된다고. 양성자나 중성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조를 정리를 할 때. 자, 다시 방사선 붕괴, 핵 붕괴가 이런 핵 붕괴 땡땡 방사선 붕괴, 핵 붕괴는 뭐냐? 그건 뭐야?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것 이거잖아. 그치? 왜 모든 물질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는 성질 때문에. 그런데 동위원소 중에는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에 비해서 많거나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상태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뭐야?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너희들의 말 정리를 좀 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동위원소 중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뭐라고 얘기한다? 동위원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자, 또 단어 뜻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한다. 붕괴를 일으키는 게 방사선 동위원소다. 이들은 방사선 붕괴를 통해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는 아까 전에도 나와서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안정된 상태인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한대. 이 말이 또 추가적인 내용이네요. 그럼 이 위의 내용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안정된 상태로 가면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한다 라고까지도 아시면 좋겠죠. 그 과정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 과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예시네요. 방사선 동위원소인 탄소 14는 방사선 붕괴를 하면
중성자 한 개가 붕괴되어서 양성자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진 안정된 원소인, 자, 뭐가 돼? 탄소 14가 붕괴를 일으켜서 뭐를 일으켰는데? 질소 14가 된대.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이겠는데? 질소 14로 가게 되면 안정된 상태인가 봐요. 아까 전에 질소는 몇 개라 그랬지? 산소의 산소는 8개, 질소는 7개인가 봐. 탄소는 6개. 이런 식으로 종류를 알 수 있게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붕괴 전에 방사선 동위 원소, 아까 탄소 14를 뭐라 그래? 모원소. 이게 모원소가 뭐야? 탄소 14. 모원소의 방사선 붕괴 생산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 질소 14. 여기 또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 읽을 때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서 기준 잡고 읽으면 여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니까 빠르게 읽을 수 있어. 선생님 지금 이 지문 처음 보거든요. 어제 카톡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꾸 읽어보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처럼만 되면 돼. 알겠어요? 지문 분석 나처럼만 하면 된다. 살은 나처럼만 찌면 안 되고. 자, 찌면 또 어때? 성격 좋아 보이잖아. 자, 방사선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대? 또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오네. 그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수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대. 그렇게 모원수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말한다? 반감기라고 말을 한대. 이때 줄어든 모원수의 개수만큼 자원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늘어난다. 또 중요한 특징이겠네요. 반감기가 일어나면 자원수의 개수가 늘어난대요. 첫 반감기 때는 모원수의 개수가 처음에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반감기에는 남은 모원수의 개수가 또 반으로 줄어. 그렇게 되면 처음에 계산을 해주죠. 국어는 이래서 좋아. 그래서 처음에 4분의 1로, 두 번째 반감기에는 4분의 1까지 줄어드는 거지. 반으로 준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반이 줄어버리는 거니까. 세 번째 반감기에는 또 남은 모원수의 개수가 또 반으로 줄어서 엄청 크게 줄어드는데 점점 비율이 비례네. 그치? 그래서 모원수와 자원수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에는 1대1이지만 요 말을 다시 또 해주지. 두 번째는 1대3, 세 번째는 1대7로 된다. 다만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른데 탄소는 5730년이나 걸리고요. 5730년에 첫 번째 반감기가 온대. 5730년. 포타슘 40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13억 년. 와, 5730년 또 걔가 크다 생인데 포타슘은 그냥 더 어마어마하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네. 그지? 우라늄 238은 44억 년의 반감기를 갖는다. 그런데 방사선 동위 원소의 반감기가 오면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일 것 같아. 따라서 암석에 포함된 모원수와 자연수의 비율을 만약에 알고, 또 그 결과를 알고, 이거 비율 알고 결과를 알고, 방사선 동위 원소의 반감기까지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자, 암석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기다 정의를 뭐라고 해야 돼? 암석이
저 여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밑으로 써요. 여러분은 한 줄로 쭉 써요. 만들어진 연대 추정 방법. 땡땡. 요거 정리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큰 소제목 같은 것도 적을 수 있으면 소제목도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하세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방법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시도. 예를 들어 어떤 암석이 포타슘 40을 함유하고 있고 이 원소가 외부에 더 들어온다거나 빠진다거나 바뀌는 작용 등, 즉 외부에 의한 변화가 만약에 없을 때 이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즉 측정 결과를 했는데 모원사 자연수의 비율이 3분의 1이다. 요때는 언제 이랬어? 두 번째 반감기지. 그럼 포타슘은 13억 년이 걸렸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반감기를 가졌으니까 언제 만들어졌다? 2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윗글의 진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조건 나왔네요. 방사선 동위원소 개념을 얘기했고, 그리고 예시를 통해 제가 계속 예를 들면요 그랬죠. 요 지문이 어려운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좀 되죠. 아까보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이유는 예시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제거든. 그래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내가 기억해가지고 뭐였더라 이러지 말고 확인하세요. 지문에 어디 있는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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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이 형광펜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자꾸 틀린다. 그러면 방사선 동위원소 해결은 불안정하고 붕괴된다. 요게 지금 딱 있다라고 하자. 그럼 이게 어디 몇 문단에 있어요? 방사선 문제는 불안정하고 불안정하며 붕괴된다. 동위원소의 핵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여기 있지? 불안정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방출되고 붕괴 또는 핵 붕괴를 한다. 노란색이 같은 근거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두 번째 질문은 예를 들어 하늘색으로 했다. 그러면 질소 14의 원자에게 양성자, 주성자의 개수가 같다. 이거는 어디 나왔어요? 양성자가 중성자의 질소는 7개로 된다 그랬잖아.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질소 14가 된다. 이렇게 근거를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문단에 있고 이것도 지금 한 편에서 얘가 4문단에 있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아이 뭔 쌉소리야. 지금 이거는 기억에도 남는다. 아 이게 또 노랑이네. 엄마 쏘리. 생명인가? 뭘 오하고 당황을 해.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고. 자 그러면은 뭐야? 어우 너무 시커멓게 했나?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댔어요? 안 받는댔어요? 여기 있네? 제가 밑줄을 미리 쳐놨잖아요. 문제를 예언했잖아요. 그죠? 문제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문에서 내가 나올 부분을 찾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3번.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건 여러분에게 과제로 줄게요. 일일이 찾아서 색칠해봐봐. 색칠 공부. 형광펜 연한 색으로. 또 있잖아. 이거 형광펜 칠하라 그러면 애들이 찌나가가지고 본문을 지워버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속상해 죽겠어요. 형광펜을 칠하는 이유는 그 글자를 잘 보이게 함이 목적인데 아니 겁나 진한 걸로 있잖아. 막 보라색 진한 걸로 본문을 지워가.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이 컴싸로 지우지. 형광펜 칠하지 말고. 다이소에 가면 5개 1,000원밖에 안 해. 좀 사. 음료수는 몇 천짜리 막 먹으면서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8번.
그래프 나와서 당황하지 마. 국어의 그래프는 수학의 그래프처럼 어려울 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적용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적절한 거. 어떤 방사선 동위원소 가가 붕괴를 한대. 시간에 따른 모 원소와 자 원소의 합류인데 암석 S가 생성될 때 방사선 동위원소 가를 포함하고 있었고 가를 함유하고 있었고 가는 다른 요인이 없었대. 이 암석의 방사선 동위원소 가를 측정한 결과 비율이 뭐야? 3분의 1이래. 그치? 3분의 1이면 자 그러면 이거 언제인 거야? 얘들아? 아까 3분의 1이면은 몇 차 붕괴가 일어난 거야? 두 번째인 거지? 그럼 여기서 그 내용은 이해를 했니? 두 번째라고? 여기 두 번째. 자 그러면은 B는 자 원소와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늘어났고 얘는 어떻게 됐어? 그럼 얘는 자지. 얘는 뭐겠어? 뭐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이해를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B는 자 원소와 관련이 있다. 암석 S의 생성 시기는 4억 년 전이다 라고 그랬어. 이거는 다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반감기를 2번을 거쳤잖아. 그치? 1대3이었고 2번을 거쳤잖아. 그러면은 언제겠니? 생성 시기는 몇 억 년 전이 되겠어? 그렇지. 4억 년 전이겠지. 왜냐면 반감기를 2번을 거쳤기 때문에 암석 S는 반감기를 2번이나 거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언제겠어요? 당연히 4억 년 전이겠지.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자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어떻게 얼마나 줄어들겠니? A의 양은 얼마나 줄어들겠니? 얘는 A의 양은 그래 16분의 1로 줄어든다. 산수 응? 모원수와 자연수의 비율이 1대1로 같아지는 데는 1대1로 같아진 데는 언제입니까? 모원수 자연수의 비율이 겹치는 부분이 같아지겠지. 몇 년? 2억 년. 맞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수 모원수의 개수를 야 근데 이거 솔직히 그래프 안 봐도 아까 지문에 뭐라 그랬냐? 모원수와 자원수 값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같아진다 그랬지.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괜찮아. 해볼만해. 자, 문맥의 의미로 쓰인 것은 그랬어. 자, 기역의 단어가 뭐니 얘들아? 기역의 단어. 기역의 단어 뭐예요? 자, 기역의 단어를 물어보면은 문장을 봐야 돼. 동위원소 중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했지.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 그러니까 뭔가를 물리적이나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를 찾으면 돼. 뭔가를 물리적인 현상이나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2번은 생리적이거나 오해니까, 그치? 생리적이나 심리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3번은 가세를 일으켰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뭐를 시작하거나 흥성하게 만든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으키다 또는 일다, 일어나다 의 단어 뜻을 다 적으시라는 거야. 아마 단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요거 먼저 찾아놔. 알겠어? 자, 얘는 뭐를 하는 문맥의 의미야? 몸을 일으키는 거는 내가 진짜로 뭔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얘도 이 두 개는 같은 거지. 얘 두 개가 진짜로 일어나는 거지. 누워있다 이렇게 딱 일어나는 거잖아. 물리적으로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럼 솔직히 말해서 4번 5번을 제껴주네. 답이 두 개일 리가 없잖아.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니까. 그치? 몇 개 중에 하나 찾는 거니? 3개 중에 하나 찾는 거지. 단어 뜻 찾기 문제는 잘 맞을 수 있어야 한다. 자, 보기의 내용을 이해하래.
탄소 14는 뭐 한다고 그랬어?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붕괴하고 있지만 대기와 우주선의 충돌에 의해서 계속 어떻게 되니? 공급이 된대. 연구에 의하면 지구 대기에서 탄소 14의 생성 비율이 탄소 14의 방사선 붕괴 비율과도 같으며 대지계 중에 존재하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대. 왜? 지구 대기에서 대기와 우주선에 의해서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식물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강합성을 함으로 모든 식물들은 약간의 방사선 탄소를 갖게 되며 식물의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대기 중의 탄소와 어떻게 비슷한다. 따라서 식물의 몸을 흡수해야 탄소를 공급받는 동물과 동물을 먹는 동물도 같은 비율이 유지되고, 그런데 생물이 죽으면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지도 배출하지도 않아. 그래서 죽은 생물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비율의 변화가 생긴다. 방사선 동위 원소인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하기 때문인데, 이때 생성된 질소 14는 기체이니까 죽은 생물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대. 그렇지만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을 측정하여 대기 중의 비율과 해서 그래서 탄소 14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는 알 수 있고, 그 결과 탄소 14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생물이 죽은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네요. 탄소 14의 반감기를 계산하면 생물이 죽은 연대를 찾을 수 있대. 다만 탄소 14는 다만 언제부터는 어려워?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으니까 6만 년, 그러니까 탄소의 어떤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으니까 제한적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추론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지. 당연히 제한적이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개수는 줄어들겠지? 방사선 붕괴는 죽은 생물 내의 탄소 비율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고,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은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살아있는 건 알 수 없어. 죽은 생물 안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아는데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이유는 양이 거의 없는 경우, 6억년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됐어? 거의 측정할 수 없을 정도 양만 남으니까 그 다음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치?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을 모르는데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질소 14만 알면 모른다. 비율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